다정낭독. 오늘 낭독할 장은 1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도끼를 품에 안고 머릿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던 그 문 앞에 서서 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이 장을 읽는 내내 저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장면을 고통스러울 만큼 천천히 씁니다. 발소리, 피, 열쇠 하나 등 아주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씁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1부 7장 살인. 낮은 몹시 무더웠다. 후덥지근하고 답답한 공기, 온 도시를 뒤엎은 열기. 그래도 그는 걸었다. 저녁 7시 정각에 라스콜리코프는 노파의 집이 있는 건물 앞에 당도했다. 건물 안뜰은 텅 비어 있었다. 문지기는 보이지 않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러다가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마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커다란 마차였다. 그 그늘 뒤로 몸을 숨겼다. 도끼를 꺼냈다. 솜고리 사이에서 꺼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도끼를 외투 안으로 숨기고 두 손으로 꽉 친 채 계단을 올라갔다. 한 층, 두 층, 2층은 비어 있었다. 3층도 조용했다. 4층, 노파의 집이 있는 층에 이르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아래층도 모두 조용했다. 도어벨을 눌렀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의심스러운 눈이 문 틈에서 이쪽을 훑어보는 것 같았다. 누구야? 로파가 물었다. 저예요. 라스콜리코프 학생이요. 담보 물건 가지러 왔어요. 그가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멈추는 것 같더니 자물쇠 소리가 들렸다. 걸쇠가 풀렸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노파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왜 이리 늦게 왔어? 어두컴컴한데. 늦어서 죄송해요. 여기 담뱃값 가져왔어요. 라스콜리코프가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서 좀 봐주시겠어요? 노파는 문을 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들어섰다. 노파가 뒤에서 문을 닫고 걸쇠를 채웠다. 창가로 가져와요. 거기서 보면 안 보여. 노파가 말하며 앞서 걸어갔다. 라스콜리코프는 노파의 뒤를 따랐다. 창가로 다가서는 노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자그마한 등, 오래된 기름기로 반질반질하게 굳은 뒷머리카락. 노파는 담뱃값을 들고 창가의 빛을 향해 돌아섰다. 이거 지난번 거랑 다른데?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이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외투 안에서 도끼를 꺼냈다. 두 손으로 쳐 들었다. 팔꿈치가 힘을 받았다. 무감각한 상태로 정신이 텅 빈 것처럼 그는 도끼를 내리쳤다. 노파의 정수리를, 날이 아닌 뒷면으로. 그는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도끼를 한번 내리치자마자 힘이 솟구쳐 나왔다. 노파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냥 무릎이 꺾였다. 그리고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며 바닥에 쓰러졌다. 손에 들었던 것들이 바닥에 모두 흩어졌다. 라스콜리코프는 도끼를 다시 내려쳤다. 같은 자리 또 한 번. 피가 흘러내렸다.
강처럼 몸이 뒤로 기울었다. 그는 물러섰다. 노파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미 죽어 있었다. 눈이 뒤집혀 있었고 이마와 얼굴 전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도끼를 아직도 손에 쥐고 있었다. 피가 도끼에 묻어 있었다. 그는 노파의 스커트에 도끼날을 닦았다. 그것이 왜 역겨운 일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닦았다. 이제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노파의 목 주위로 손을 뻗었다. 노파는 늘 실에 무언가를 달고 다녔다. 그 생각이 났다. 더듬어 보니 실이 손에 잡혔다. 당겼다. 2개의 십자가와 함께 작은 열쇠 꾸러미가 딸려 나왔다. 열쇠는 종류가 다른 여러 개, 크고 작고 안팎이 다양했다. 작은 열쇠 가운데 한 개가 유독 새 것처럼 보였다. 그는 열쇠를 들고 침실로 달려갔다. 침실은 작은 방이었다. 성상 앞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벽 쪽에 큰 서랍장이 있었고 그 위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얹혀 있었다. 서랍장 맞은편에는 침대가 있었다. 침대 위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올라가 있었다. 방 구석에는 깔개가 접혀 있었다. 라스콜리코프는 서랍장에 달린 좌물쇠에 열쇠를 꽂아보기 시작했다. 맞지 않았다. 다음 열쇠, 또 맞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손가락이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가 맞았다.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담겨 있었다. 그 아래에 손뭉치가 있었다. 뒤적이자 손뭉치 속에서 반지 하나가 나왔다. 은반지였다. 아주 오래된 것이었다. 그 다음 서랍을 열었다. 손수건들, 비단 리본 조각들, 낡은 브로치 몇 개, 그는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3번째 서랍에서 빨간 모로코 가죽으로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금 귀걸이, 금반지 2개, 팔찌 하나, 그리고 솜 위에 얹혀있는 금시계 하나, 전부 금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외투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다른 서랍들도 계속 열었다. 더 뒤를 살폈다. 지폐 다발이 나왔다. 라스콜리코프는 세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집어넣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아주 가볍지만 분명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현관문 바로 안쪽에서 뭔가가 사그락 거렸다. 라스콜리코프는 얼어붙었다. 발소리가 멈추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을 노파가 죽기 전까지 걸어 잠근 것은 노파뿐이었다. 노파가 걸어 잠갔다. 그러나 그는 그가 들어온 이후로 문을, 자물쇠를 잠갔던가? 아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리자베타가 들어왔다. 양손에 큰 보퉁이를 안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한 발짝 들어서다가 그 자리에 굳었다. 바닥에 쓰러진 언니를 보았다. 그리고 방 안에 서 있는 라스콜리코프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명을 지르려는 듯 입이 벌어졌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리자베타는 구석으로 몰렸다. 그녀는 달아나려 했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었다. 어린아이처럼 2 손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다. 얼굴을 가리려는 것인지 막으려는 것인지 그냥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도끼가 내려갔다. 리자베타는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냥 쓰러졌다. 라스콜리코프는 잠시 멈추었다. 방 안에 침묵이 들어찼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 그 아무것도. 그때 현관 도어벨이 울렸다. 그는 멈추어 있었다. 마치 자신과 벨소리 사이에 아무 연결도 없는 것처럼 그냥 서서 들었다. 벨이 다시 울렸다. 더 세게. 정신이 들었다. 이미 8분이 지났다. 아니, 더 됐어. 그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통과했다.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도끼를 들고 침실로 돌아가 침대 아래에 집어넣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노파의 몸 아래를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 노파는 분명 품 안에 지갑을 숨겨두었을 터였다.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스커트를 줄쳐 보았다. 드디어 찾았다. 허리에 걸려 있었다. 줄로 묶은 가죽 지갑이었다.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지갑을 끊어내며 외투 주머니에 밀어넣었다. 벨소리가 또 울렸다. 그는 일어섰다. 현관으로 달려갔다. 코흐가 왔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코흐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마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터였다. 그러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자리에 선 채 들었다. 코흐가 문을 세게 흔들고 있었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이봐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코흐가 불렀다. 자고 있어요? 나 코흐요. 문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다. 또 흔들었다. 코흐 씨, 잠깐만요. 계단 아래쪽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세요. 잠겨있네요. 자물쇠로 잠가뒀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야. 손님을 들여놓고 문을 잠갔단 말이지. 분명히 집에 있는 거잖아. 코흐가 말했다. 어쩌면 잠들었을 수도 있죠. 아, 이 노파가? 됐어. 두 사람은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계속 흔들었다. 이봐요, 이봐요. 코흐가 다시 불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젊은 목소리가 말했다. 아니면 집주인한테라도요. 뭔가 이상해. 코흐가 말했다. 여자가 혼자 사는 집인데 손님을 들여놓고 문은 잠그고 아무 소리가 없잖아. 안에서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럼 경찰을. 그래, 자네 여기서 기다려. 나 내려갔다 올게. 코흐가 말했다. 발소리가 계단 아래로 멀어졌다. 라스콜리코프는 문 뒤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제 학생 혼자만 남아 있었다. 학생은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어깨로 밀어보기도 했다. 그러다 조용해졌다. 아, 당신 아직 거기 있어? 코의 목소리가 아래서 들렸다. 아직도 안 열려? 네, 아직 안 열려요. 학생이 대답했다. 잠깐만, 나 문지기를 불러올 테니까 당신도 내려와. 또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라스콜리코프는 가슴에서 걸쇠를 풀었다. 문을 살며시 열었다. 귀를 기울였다. 계단 위아래 모두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층을 내려갔다. 또 한 층, 세 층을 지났다. 그때 갑자기 아래에서 문소리가 들렸다. 그는 멈추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발소리가 위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이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포신인 거리 쪽으로 갔나봐. 이리로 온 줄 알았는데 발소리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 라스콜리코프는 숨을 참으며 기다렸다.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서야 그는 다시 발을 뗐다.
1층에 이르렀다. 뜰로 나섰다. 뜰은 비어 있었다. 그는 바깥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나섰다. 거리로 나왔다. 라스콜리코프는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걸었다. 황혼이 깔리기 시작한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몇 골목을 지나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렸다. 어디로 가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운하 쪽으로 갔다. 다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물속에 무언가를 던져 버리자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포기했다. 그는 방향을 바꾸어 하숙집 쪽으로 걸어갔다. 하숙집 쪽으로 가는 내내 그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빼앗아 온 것들을 어디에 숨길 것인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치워야만 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주변을 살펴보았다.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길가에 있는 커다란 돌 뒤편을 손으로 더듬었다.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 지갑을 그리고 빼앗아 온 물건들을 쑤셔 넣었다. 제대로 숨긴 것인지도 몰랐다. 그냥 마구 집어 넣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다.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세어보지도 않았다. 그는 하숙집에 도착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아무도 없었다. 문지기 방에도 계단에도 복도에도 나스타샤의 방에도 문은 닫혀 있었다. 그는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은 그가 떠난 그대로였다. 도끼를 외투 안에서 꺼내어 침대 아래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졌다. 10분쯤이 지났다. 혹은 15분? 그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몸을 일으켰다. 외투와 바지를 살폈다. 피가 묻어 있었다. 바지 무릎 윗 부위 진한 얼룩이 져 있었다. 군화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오른쪽 발에 특히 심하게. 그는 스펀지를 물에 묻혀 닦기 시작했다. 바지의 얼룩은 지워졌다. 군화는 닦아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문질러 닦았다. 그래도 흔적이 남았다.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손을 깨끗이 씻었다. 아주 오랫동안 씻었다. 도끼를 침대 아래에서 꺼내어 살폈다. 그곳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손잡이에도. 젖은 스펀지로 닦았다. 물로 씻어냈다. 닦고 또 닦았다. 그리고 다시 침대 아래에 집어넣었다.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한참을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이라는 것이 오지를 않았다. 오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몸이 납땜이처럼 가라앉았다. 잠에 빠져들었다. 다정낭독